서광수는 이제 71세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아침 6시면 저절로 깨어난다. 알람도 필요 없다. 40년 넘게 설비 공장에서 일하며 새겨진 시간이 몸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그는 눈을 뜬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을 돌아본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온다. 출근할 곳은 없다. 그걸 알면서도 몸은 습관을 잊지 못한다. 세수를 하고 물을 끓이고 창밖을 바라본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작업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을 것이다. 공장까지 버스로 40분. 그 시간 동안 라디오를 듣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출근 카드를 찍었다. 하루가 그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퇴직 이후 그의 하루는 정해진 리듬이 없다. 오전엔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는다. 저녁이 되면 아내와 밥을 먹는다. 대화는 많지 않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아내는 가끔 물었다. 오늘은 뭐 했어? 광수는 대답했다. 그냥 별로. 그의 답이 반복되면서 아내도 더 이상 묻지 않게 됐다. 퇴직 후 광수는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다. 예전엔 그래도 공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기계 얘기, 작업 일정. 가끔은 자식 자랑도 했다. 광수의 아들 도윤은 대학을 나와 회사에 들어갔다. 그게 자랑이었다. 우리 아들 말이야. 이번에 승진했다더라고. 동료들은 박수를 쳐줬고 광수는 뿌듯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리도 없다. 퇴직 기념식 이후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몇 명과는 가끔 전화를 했지만 어색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러다 끊는다. 또 연락하자. 하지만 다음 연락은 오지 않는다. 광수도 먼저 걸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조용해졌다. 누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나서지 않았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도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경호당에도 나가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말하는 게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을 빼앗는 건 아닌지 생각했다. 나 없어도 잘 돌아가잖아.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공장도, 동료들도, 심지어 집도 그랬다. 그가 무엇을 하든 세상은 이미 정해진 궤도 위에서 돌아갔다. 그건 슬픈 일이었지만 동시에 사실이기도 했다. 그래서 광수는 스스로를 접는 법을 배웠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달랐다. 아들만큼은, 가족만큼은 다르리라 믿었다. 도윤은 여전히 그의 아들이었고 며느리 지은과 손자도 있었다. 명절 때면 모였고 가끔 전화도 왔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바쁘지만 따뜻했다. 광수는 그 말 한마디로 하루를 버텼다. 그는 생각했다.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존재할 이유가 있다. 그 믿음 하나로 광수는 아침을 맞이했다. 6시에 눈을 뜨고 하루를 채우고 저녁을 먹고 잠들었다. 그렇게 그의 퇴직 이후 시간이 흘러갔다. 조용하게,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도윤이 찾아온 건 토요일 오후였다. 며느리 지은과 함께였다. 광수는 반가웠다. 요즘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서둘러 과일을 깎고 커피를 내렸다. 거실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도윤은 커피를 마시며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광수는 알았다. 아들이 평일도 아닌 주말에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한참이 지나서야 도윤이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제가 입원해요. 도윤은 말끝을 흐렸다. 손으로 컵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지은이 옆에서 도윤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다. 용기를 내라는 듯. 도윤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다. 가게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요. 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그런 얼굴이었다. 그게 자금이 좀 필요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명의가 필요해서요. 명의.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광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명의를 빌려준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건 책임을 함께 진다는 의미라는 걸.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잠깐만 빌려주시면 돼요. 사업이 안정되면 바로 정리할게요.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지은도 거들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다른 방법을 다 알아봤는데 이게 제일 확실해서요. 광수는 아내를 쳐다봤다. 아내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저었다. 하지만 광수는 알았다. 아내도 결국엔 아들 편이라는 걸.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 부모가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무슨 가게인데? 광수가 물었다. 도윤은 조금 밝아진 얼굴로 설명했다. 카페였다. 요즘 잘 나간다고 했다. 위치도 좋고 파트너도 있고 계획도 다 세워뒀다고 했다. 지은도 함께 운영할 거라고 했다. 둘이 함께라면 잘할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말했다. 광수는 듣고 있었지만 불안했다. 사업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공장에서 일하며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잘 나가던 회사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확실하다던 거래처가 갑자기 사라지고 믿었던 파트너가 등을 돌리는 걸 그는 알았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자식의 꿈을 꺾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인 것만 같았다. 퇴직 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돈도 많지 않고 인맥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문제 안 생기게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도 들 거고요. 아버지께 피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지은이 덧붙였다.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광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젊고 간절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광수를 향한 기대도 있었다. 광수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서류 가져와라.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다. 지은도 손을 모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광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고 아들은 기뻐했고 돌이킬 수는 없었다. 며칠 후 도윤이 서류를 가지고 왔다. 광수는 그것들을 펼쳐놓고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다. 연대보증, 담보, 채무이행.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도윤은 옆에서 설명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걱정 마세요. 광수는 도장을 꺼냈다. 붉은 인주를 묻혀 서류 위에 찍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도장이 찍힐 때마다 그의 이름이 박혔다. 서광수, 서광수, 서광수. 그날 이후 광수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자신이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줬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안도감. 하지만 그 안도감 뒤에는 작은 불안이 숨어 있었다. 그 불안은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채 그의 가슴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카페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다. 도윤은 한동안 바쁘다며 연락이 뜸했다. 광수는 이해했다. 새 사업을 시작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가끔 궁금했다. 가게는 잘 되고 있는지, 손님은 많이 오는지, 아들은 건강한지. 어느 날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가게 확장 기념식 하는데 오셔야죠. 확장이라니. 광수는 놀랐다. 석 달 만에 벌써 확장을 할 정도로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기뻤다. 아들이 잘하고 있다는 게, 자신의 도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그래, 간다. 몇 시에 가면 되냐? 오후 2시요.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광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광수는 혼자 가겠다고 했다. 왠지 아들이 자신만 부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기념식 당일, 광수는 일찍 준비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다. 구두 닦았다. 거울을 보니 어색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다. 1시간 일찍 도착해 근처를 걸었다. 카페는 생각보다 컸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정확히 2시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풍선 장식이 걸려 있었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광수는 도윤을 찾았다. 도윤은 입구 쪽에서 누군가와 악수를 하고 있었다. 광수가 다가가자 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아,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리는 편한데 앉으세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다른 손님에게로 향했다. 광수는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거래처, 파트너사, VIP. 하지만 광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잠시 서 있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랐다. 지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어르신, 혹시 예약하셨나요? 아니, 아들이 초대해서. 아, 그러시구나. 저쪽 뒤편에 빈자리 있으니까 거기 앉으세요. 여성은 친절하게 안내했지만 그곳은 행사장 구석이었다. 무대도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뒤쪽이었다. 광수는 그곳에 앉았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서로 알고 있는 듯 대화를 나눴다. 광수만 혼자였다. 행사가 시작됐다. 도윤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지은도 함께였다. 두 사람은 밝게 웃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협력업체 대표들, 단골 손님들,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광수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었다. 광수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저기, 실례지만 저분은 누구세요? 젊은 남자였다. 거래처 직원 같았다. 지은이 옆에서 웃으며 대답했다. 아, 저분은 남편 아버지세요. 오늘 그냥 잠깐 들르신 거예요.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다. 하지만 광수의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다. 그냥 잠깐 들르신 거. 마치 지나가던 손님처럼, 우연히 들른 사람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온 사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광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도윤은 여전히 바쁘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은은 사진을 찍고 있었다. 광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밖은 추웠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의 발은 그 자리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카페 안은 여전히 밝고 시끄러웠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다. 그 안에 자신은 없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광수는 생각했다. 내가 여기에 왜 와 있지? 초대를 받았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자리는 없었고 이름도 불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일 뿐이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 그게 자신의 역할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광수는 말이 없었다. 아내가 물었다. 어땠어? 광수는 대답했다. 그냥 괜찮았어.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자신의 아들에게 무엇인지, 이 가족에게 무엇인지. 그 물음에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제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바빠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짧은 문자였다. 광수는 답장을 쓰려다 말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그래라고만 쓰고 보냈다. 그날 이후 광수는 변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아졌다.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다. 그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자신의 자리는 이미 사라졌다는 걸.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걸. 기념식 이후 연락은 뜸해졌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짧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광수는 그 전화를 기다리며 일주일을 버텼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달이 지나도 전화가 없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없으면 연락이 오지 않았다. 광수는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바쁠 거라고 생각했다. 사업이 확장됐으니 더 바빠졌겠지. 괜히 전화해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광수는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다. 디스크였다. 의사는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광수는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전화기를 꺼내 들고도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 병원 다녀왔다고 하면 걱정만 끼치는 거 아닐까? 결국 그는 혼자 해결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3번 물리치료를 받았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광수는 가계부에 지출을 적어 넣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내가 물었다. 도윤이한테 말은 했어? 광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한 달 후. 집세가 밀렸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니 연체료가 붙어 있었다. 광수는 당황했다. 돈을 관리하는 아내도 몰랐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잔액이 적었다. 병원비, 생활비, 약값이 쌓이면서 어느새 바닥이 보였다. 광수는 도윤에게 전화했다. 오랜만이었다. 벨이 여러 번 울렸다. 받지 않으려나 싶었는데 도윤이 받았다. 아버지? 나다. 바쁘냐? 아, 네. 좀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광수는 말하려다 멈췄다. 도윤의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다. 짜증 섞인 것 같기도 했다. 광수는 말을 돌렸다. 아니, 그냥 안부 전하다. 너 건강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아버지도 건강하시죠? 그래, 나도 괜찮다. 그럼 전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광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집세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다. 아들이 바쁘다는데 돈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결국 광수는 적금을 깼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다. 아내는 말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번만이야. 다음 달부터는 괜찮을 거야. 광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며칠 후 광수는 다시 도윤에게 전화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하려고 마음먹었다.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알려주기만 하려고. 집세가 밀렸다는 것,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 하지만 도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아버지, 그게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가게가 생각보다 안 풀리고 있어요. 확장하느라 대출도 더 받았고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광수는 말문이 막혔다. 확장 기념식 때는 그렇게 화려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묻지 못했다. 그래, 알았다. 죄송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업이 안정되면 제대로 효도할게요. 전화를 끊고 광수는 오래 앉아 있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다. 뭐래? 광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광수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명의를 빌려줬을 때 이미 역할은 끝난 거였다. 이제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사람이었다. 연락하면 귀찮은 사람. 도와달라고 하면 난처한 사람. 그게 자신의 위치였다. 광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조용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광수는 생각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내 몫이 이렇게 줄어든 걸까? 아내가 잠든 뒤 광수는 서랍을 열었다. 그때 도윤이 가져왔던 서류를 꺼냈다. 명의대여 계약서. 그는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연대보증인, 채무불이행시 변제 의무. 어려운 단어들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됐다.
자신이 도장을 찍었다는 건 책임을 함께 진다는 의미였다. 광수는 서류를 다시 접어 넣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었다. 도장은 이미 찍혔고 시간은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광수는 일찍 일어났다. 6시였다. 여전히 몸은 그 시간을 기억했다. 하지만 갈 곳은 없었다. 아들에게 전화할 용기도 없었다. 그는 그냥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하지만 광수의 하루는 어제와 똑같았다. 조용하고 외롭고 점점 작아지는 하루. 1년이 더 지났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의 등기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은행이었다. 광수는 불길한 예감에 봉투를 뜯었다. 채무변제 독촉장.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도윤의 이름, 대출금, 연체, 그리고 자신의 이름. 연대보증인 서광수. 3천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광수의 손이 떨렸다. 아내에게 서류를 보여주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윤이가 돈을 안 갚았다는 거야? 광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즉시 도윤에게 전화했다. 한참 만에 도윤이 받았다. 아버지, 도윤아, 이게 뭐냐? 은행에서 독촉장이 왔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좀 어려워서요. 어렵다니? 3천만 원이야. 이걸 어떻게 갚으라는 거냐?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언제 해결한다는 거야? 빠른 시일 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광수는 무너져 내렸다.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명의는 절대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광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광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을 찾았다. 상담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침착하게 설명했다. 연대보증인이라는 건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는 것. 광수는 머리가 하얘졌다. 제 아들이 갚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가족 간에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광수는 은행을 나와 법률상담소를 찾았다. 무료 상담이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다. 명예대여는 정말 위험합니다. 어르신께서 도장을 찍으신 순간 법적으로는 어르신도 채무자가 되신 겁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아드님과 명확히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갚을 건지, 못 갚을 경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가능하면 명의를 빼는 게 좋습니다. 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서류를 꺼냈다. 이번엔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었다. 도장을 찍을 땐 몰랐던 문장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에게 변제 의무가 있다. 이 모든 게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다. 광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도윤을 직접 만나야 했다. 전화로는 안 됐다. 며칠 후 광수는 카페를 찾아갔다. 오후 시간이었지만 손님은 별로 없었다. 도윤은 카운터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광수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하자. 둘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광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도윤아, 나는 너를 도우려고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어.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다. 나는 너를 도우려고 했지. 나를 버리라고 한 건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광수는 계속 말했다. 넌 나한테 피해 안 간다고 했어. 지은이도 그랬고. 하지만 지금 내가 받은 독촉장은 뭐냐? 3천만 원을 어떻게 갚으란 말이냐? 제가 갚을게요. 언제? 구체적으로 말해봐. 언제 갚을 건데?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광수는 알았다. 아들도 답이 없다는 걸. 계획도
방법도 없다는 걸. 도윤아, 나는 내 아버지야. 하지만 나도 한 사람이야. 내 노후도 있고 내 삶도 있어. 난 이제 더 이상 너를 위해 내 전부를 내줄 수 없어. 아버지, 명의를 정리해라. 어떻게든 대출을 갚든지 아니면 가게를 정리하든지. 이대로는 안 돼. 광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광수는 카페를 나왔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집에 돌아와 광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변호사랑 다시 상담받을 거야. 내 재산 보호할 방법을 찾을 거야.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늦었지만 잘한 거야. 그날 밤 광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여전히 불안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는 것. 그 선택이 그에게 작은 평화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광수는 눈을 떴다. 여전히 몸은 그 시간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일어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산책을 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광수는 걸으며 생각했다. 71년을 살았다. 40년을 일했고 한 아이를 키웠고 가족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 선택이 늦었을지라도 그의 이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광수. 그는 여전히 여기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광수는 명예에서 빠질 수 있었다. 도윤은 결국 카페를 정리했다. 대출금은 남았지만 더 이상 광수의 책임은 아니었다. 법적 절차를 밟았고 서류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졌다. 도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 광수는 슬펐지만 담담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혼자였다. 광수는 문을 열어줬다. 둘은 거실에 앉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다. 광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아버지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큰 짐을 지우려 했는지. 아버지도 한 사람이라는 걸, 아버지의 삶도 있다는 걸. 광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광수의 가슴도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는 단단하게 말했다. 도윤아, 나는 내 아버지야. 하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 나도 서광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야. 알아요. 이제 알아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광수는 계속 말했다.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제 나도 나를 사랑해야겠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다. 자주 오너라. 밥이나 같이 먹자. 광수가 먼저 말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네, 아버지. 도윤이 돌아간 후 아내가 물었다. 괜찮아? 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 밤 광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늦었지만 배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튿날 아침, 광수는 6시에 눈을 떴다. 40년의 습관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물을 끓이고 창을 열었다. 새 아침이 밝았다. 서광수의 아침이 밝았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